배고픈 사람은 식당밖에 안 보이듯이 어떤 색이 도드라지게 끌리고 좋다라는 감정이 생긴다면은 욕구와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기력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두운 마음이구나, 두렵구나, 외롭구나, 괴롭구나, 화나는구나. 예쁜 컬러의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 나왔을 때 좋아요를 하나 더 누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오늘은 컬러를 통해서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하는 오현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3년 전에 저희가 뵀었죠? 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네, 3년 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진짜 컬러라는 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그때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이 컬러를 가지고 작가님만큼 뭔가 활동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고 이걸로써 뭔가 사람을 보는 이런 분은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도 3년 동안 뭐 더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고 저도 이제 또 성장을 해가지고 오늘은 또 이제 작가님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가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색깔에 대해서 컬러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 요즘에 제 소개를 삼행시로 많이 삼행시로 좀 제 소개를 좀 해볼.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려야 되나요? 네. 작가님 이름으로 제가 띄우겠습니다. 자, 오, 네, 오늘 참 떨리는 날입니다. 현, 현재 이렇게 성장읽기 북튜브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주. 주목해 주세요. 오늘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컬러 테라피스트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 칠행시를 제가 한 25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칠행시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도 그런 칠행시를 이용합니다.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력으로 쌓은 지혜를 나누고 있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파도 치는 감정을 늘 다스리려고 하고 있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교육으로 만드는 인마인드 융합협회 한국컬러인마인드 교육협회 협회장 오현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인마인드 교육협회 협회장. 사람들이 생소할 것 같아요. 어떤 걸 하는 협회인지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인마인드 융합협회가 큰 단체고요. 그 밑에 컬러인, 그다음에 뭐 아로마인, 코칭인, ESG인처럼 인마인드라는 뜻이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융합한다라는 협회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테라피할 수 있는 많은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 또는 아로마 또는 코칭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경력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새로 융합하고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 다 컬러를 활용해서 네, 컬러 기반으로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네. 컬러와 아로마가. 네. 아니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컬러 하면은 사실은 뭐 퍼스널 컬러 정도? 그래서 뭐 내가 웜톤이다, 쿨톤이다 뭐 이 정도로만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퍼스널 컬러랑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하시는 컬러 테라피는 이거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르죠. 예를 들면 작가님께서는 여자친구를 사귄다. 예쁜 여자친구가 좋을까요? 아니면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여자친구가 좋을까요? 둘 다 좋겠죠. 네, 맞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나를 예쁘게 만드는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립스틱을 발랐는지, 어떤 머리 색깔을 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예쁘게 하는 컬러. 그래서 뭐 웜톤, 쿨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가 말하는 컬러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나를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컬러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를 좀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좀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에 좀 초점이 있다면은 작가님께서 하시는 컬러 테라피는 외면보다는 좀 내면에 포인트를 둬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컬러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쁘게 아무리 차려입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면 표정이 예쁘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쁜 몸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마음도 저는 이제 마인드 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도 수시로 관리를 해 주고 영양제를 먹여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영양제 역할이 컬러 테라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면과 내면이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아름다움이 빛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컬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컬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감정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향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뭐 대화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의 뭐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모든 것들을 사실은 좀 예측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제 예를 든다면 점선면으로 예를 들거든요. 우리가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5만 가지가 다 감정으로 남지는 실은 않아요. 그 5만 가지의 생각을 사실은 컬러로 감정을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감정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예요. 점 같은 감정이. 네. 그러면 그 선들이 어떤 패턴, 그 감정의 패턴처럼 선들이 모이면 하나의 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양면성?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다면적인 모습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을 보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들이 다 모이다 보면 하나의 입체가 나오잖아요. 그 입체에는 빛과 그림자가 뭐든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물이든 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거든요. 요 밑에 그림자가 있듯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그림을 봤을 때 입체적인 그림은 그 명암이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듯이 사람도 사람다운 사람 저는 그 긍정적인 부분, 장점과 약점 이게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색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색이라는 게 내가 가진 약간 고유의 색깔이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사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다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색깔이 변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색깔은 변합니다.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뭐 MBTI든 애니어그램이든 여러 가지 기질을 알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다 자기 보고식 체크리스트예요 실은. 맞죠? 내가 어떤 감정인지 다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그거 안 맞아. 할 때마다 틀려." 예. 네. 그 이유는 아마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내가 체킹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저는 그게 또 맞다라고 봅니다. 달라지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네.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와서 기분이 확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또 여자친구가 또 전화가 와서 기분이 또 올라갔다가 또 밖에 일을 나갔다가 이상한 사람을 또 만나서 기분이 다운됐다가 네 왔다 갔다 하는 이 감정의 기복을 그거를 컬러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일반 기질 검사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성향은 이거다.'라고 규정 짓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에너지가 지금 어떤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만약에 내가 이제 보통은 뭐 빨간색을 좋아해서 뭐 우리가 옷가게 가서 뭐 빨간색 티를 사려고 한다고 했을 때 뭐 내가 그날 그 옷가게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서 내 감정 상태가 변하면은 그날은 파란색이나 보라색을 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색을 통해서 지금의 내 감정 상태나 어떻게 보면 내 뭐 생각들 이런 것들 표현한 걸 넘어서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역으로 색으로서 치유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우울했던 내 지금의 감정이 색으로
도리어 행복해지는 내 내면이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는 나의 어떤 기억,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인지, 그다음에 내 마음 이런 것들이 투사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내가 좋아하는 컬러의 옷을 입었을 때,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멋있어 보였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꽃이 피겠네요. 봄이 되니까. 그 아름다운 꽃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컬러라는 이 오감의 시각화거든요. 이 시각이 사실은 뇌의 변형계를 건드린다고 합니다. 변형계라는 게 이렇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뇌의 한 구조인데요. 그래서 뇌를 건드리는 거는 오감각이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87%가 이제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지금은 디지털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휴대폰을 봐서도 예쁜 컬러의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 나왔을 때 좋아요를 하나 더 누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 머릿속에 바로 눈에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이쁘다. 제가 오늘 오면서 빵집에 잠깐 들렸거든요. 네. 제가 오늘 빨간색 옷 입었잖아요. 그 빵집 사장님이 "어머 우리 손님 보니까요.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인제. 네.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서, 컬러를 통한 어떤 감정이라는 거는 그 논리적인 생각, 그 생각보다도 더 빨리 직관적으로 다가와요. '이걸 이쁘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괜찮다. 이쁘다. 좋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바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네 컬러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의 밝은 색, 네. 노란색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색깔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걸 넘어서서 이 색깔의 옷을 입은 내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내 내면이 영향을 받고 이 또 옷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이것을 보고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반응을 또 내가 또 영향을 받고 이게 수시로 상호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거네요, 이게.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시니어들을 만날 때는 시니어 강의를 갈 때는 쪼끔 이렇게 눈에 띄는 색 옷을 입고 가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그 수없이 많은 강의를 하시고 또 기업들 강의도 가시고 하실 테니까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교육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뭔가 컬러를 통해서 그 교육장 내지는 강연장의 분위기도 대략 느껴지시고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요.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주로 테스트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선생님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좀 블루 톤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제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근데 블루 톤이 많다 그러면은 일단 강의 내용이 쪼끔 바뀝니다. 네. 블루 톤이 많은 사람들은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호기심보다는 '도대체 컬러 테라피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라고 검증을 해야지만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춤을 추는 분들 강의를 했어요. 그분들은 제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레드나 오렌지나 옐로우 톤이 많겠다. 네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뭐 참여를 한다든지 그래서 강의 내용도 참여형으로 제가 좀 바꿔가고 있죠. 네 달라요. 야. 또 그 교육장의 약간 주된 컬러를 통해서 이제 또 강연도 그 분위기를 또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색을 통해서 사실은 아마 작가님은 어떻게 감정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제 살짝쿵 얘기를 해 드리는 게 있어 말씀드릴까요? 네. 이 유래를 조금 생각하면은요. 지금 현대에는 사회적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거를 인제 좀 거슬러서 얘기를 해 드리면 고대에는 전기도 없고요. 그죠? SNS도 없고 TV도 없어요. 그들이 색을 본다라는 거는 자연의 색입니다. 사실 빛이 태양빛을 통해서 자연의 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녹음을 보면서 초록색을 보면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신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나 봐.'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 자연의 색을 보면서
신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보면 우와, 지금 우리에게 편안함을, 안정감을 주시나 봐.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떠오르면 아, 이제 우리는 일하러 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먹구름이 끼거나 회색, 비바람이 칠 때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헉, 신께서 노하셨나 봐. 화가 났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자연의 색을 보고 사람들은 신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인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권력, 문화를 상징하는 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경우 주로 사용하는 색이 뭐였을까요? 왕이요? 금색? 항상 금빛 모자, 네, 금색. 그리고 보라색이 왕의 색, 제사장들의 색이었어요. 이 보라색이 가장 비싼 염료예요. 그래서 그 바다 달팽이 수천 마리를 갈고 갈아봤자 조그만 옷 조각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비싼 염료기 때문에 이거는 왕과 왕족만 입을 수 있다.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그 클레오파트라가 네. 그 안토니오를 만났을 때 그 보라색 옷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그 교통수단이 배였잖아요. 닷이라든지 그 인테리어를 다 보라색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그 색에 반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부터 보라색은 왕과 왕족만 입을 거다."라고 공포를 하고 그거를 어긴 서민들을 사형에 처했다라는 기록도 있다라고 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권력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어 인제 근대로 넘어와서는 뉴턴이 색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통하니까 뭐가 나와요?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이 햇빛은 마냥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색이 있어. 이게 가시광선이야. 그것도 7가지 색이 있어." 그러면서 빨간색은 780 나노미터의 파장의 길이를 갖고 있어. 뭐 보라색은 단파장을 갖고 있어. 하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괴테가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색은 감정을 나타내는 거야. 과학으로 그렇게 수치화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색채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인제 현대로 넘어와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팬톤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네. 색채 전문 회사 아시나요? 네. 항상 올해의 색. 그렇다면 26년도 올해의 색이 뭔지 아세요? 네. 26년도 올해의 색이 클라우드 댄서라는 색이 클라우드, 구름. 네. 네. 흰색, 크림. 근데 왜 이거를 정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감정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쫙 봤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근데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코로나로. 네. 정말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코로나 시대. 그때 팬톤이 발표한 색이 클래식 블루였어요. 클래식이라는 뜻 우리 예전 뭐 고전, 네. 옛날 이런 느낌이잖아요. 블루 약간 뭐 안정적이고 편안한 색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반영된 색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블루. 그다음의 색이 바로 일루미네이팅 그 옐로우와 그레이 처음으로 2가지 색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 2가지 색이 발표된 이유는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백신이 생겨서 금방 끝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한쪽. 그다음에 '이러다가 우리 계속 마스크 쓰고 살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한쪽. 그래서 그레이 그래서 옐로우와 그레이 2가지 색을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22년도가 퍼플색. 그 색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옐로우도 그냥 옐로우가 아니더라고요. 라임도 있고 아까 일루미네이팅 옐로우도 있고. 그래서 베리페리라는 퍼플 계열의 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 퍼플은 빨강과 파랑이 합해져 있는 색이잖아요. 극과 극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베리페리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색이 바로 비바 마젠타예요. 23년도
비바 마젠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빨간색에서 약간 분홍빛이 더 감도는, 그래서 어차피 세상은 바뀌었다. 그때 이제 막 디지털이며 인터넷이며 만나지 못하니까 SNS며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 무인 뭐 카페도 생기고 로봇도 생기고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 더 열정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자라는 에너지의 그 비바 마젠타가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24년부터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치퍼즈라는, 역시 사람들은 만나야 돼.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를 이야기하는 색을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인제 사람들이 또 피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안 만나다가 또 만나고, 또 SNS를 통해서 보면서 사람들은 또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 SNS를 통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제 피곤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 지구 저 반대편에 일어난 지금 전쟁도 수시로 우리가 속보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5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색이 모카무스였어요. 모카무스의 색은 브라운 계통이거든요.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컬러인데, 초콜릿 한 조각의 편안함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감정을 반영했다고 해요. 좀 26년도는 왜 클라우드 댄서일까? 네, 궁금하시죠? 제 생각엔 지금 AI, 그다음에 로봇이 굉장히 26년도, 27년도 폭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직업이 없어진다는데, 지금 AI가 다 한다는데, 인제 지식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면서 살지?'라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 예측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다 보니, 그 시대적인 배경, 정신과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인간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지금 현대 시대적인 그 배경을 통해서 시대적인 감정을 반영했잖아요. 그것이 인제 지금은 개인의 감정까지도 인제 색으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인류 역사와 함께 색이 진짜 밀접하게 연결돼서 발전을 해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관점으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물론 문화마다 선호하는 색은 다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감정들을 분류를 한 게 바로 컬러 테라피거든요. 네. 그래서 책에서 컬러 테라피 인문학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인문학이란 게 결국 인간의 문화와 역사, 인간의 삶에 대한 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의 색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책 제목이 컬러 테라피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공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컬러로 저 자신을 알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알게 되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삶의 방향도 색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컬러를 알지 않았을 때는 실은 조금 열등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에 대해서 조금 미워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또는 '왜 나는 화가 나지? 나는 왜 이런 면을 참지 못하지? 나 이런 면에 왜 이렇게 슬프고 우울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지? 다 이상한 앤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미워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나의 감정, 그리고 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무의식 속에 있던 어떤 생각들을 내가 밖으로 표현해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빛과 그림자, 어떤 하나의 그림도 입체적인 그림이 되기 위해서 빛과 그림자의 음영을 넣는 것처럼,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쵸. 네.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점을 저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컬러 테라피를 알고 나서는 이제 나의 그림자도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나를 사랑하니까 타인의 장점이나 타인의 빛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의 방향성을 통해서 제가 인제 시니어 프로그램은 자서전 프로그램도 만들었거든요, 색으로. 그러면서 '아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공부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공부고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공부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 책은 되게 거창한데요. 제 책은 되게 읽기 쉬워요. 그리고 고홍곤 작가님의 꽃을 이제 컬러 테라피니까 꽃을 많이 수록을 했어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꽃을 보면서 힐링하고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컬러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거라서 아마 굉장히 읽기 쉽지만 똑똑똑똑 자기 마음을 한번 두드려 보고 물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네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컬러만 이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무지개색을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보지만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7가지 색이지만 뭐 아프리카에 가면 이게 뭐 빨강을 또 더 이 여러 가지 문화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이게 그 언어적 한계로 인해서 이제 색을 인식하는 인식의 뭐 넓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은 색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을 성격을 보고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관계를 만약에 풀어낼 수 있다고 본다면은 이 우리가 인식하는 그 색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세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컬러 테라피 협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협회는 9가지 색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협회는 12가지, 저희 협회는 1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컬러로 그 사람의 감정과 뭐 마음을 맞춘다 이런 개념이 실은 아니에요. 그 개념은 아니고요. 컬러 안에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다. 즉 예를 들면 아까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색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보편적인 감정들 안에 그 키워드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 마음은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 너무나 넓고 추상적이잖아요. 네. 어. 그 넓은 추상적인 마음을 프리즘이라는, 저는 마음의 프리즘을 바로 컬러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즘을 세워 놓고 "너의 마음이 지금 레드 컬러라고?" 해서 레드 컬러를 뽑았어요. 그럼 레드 컬러를 보는 느낌은 어때? 레드 컬러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럼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레드 컬러의 그 느낌과 지금 우리 작가님의 가 닮은 점이 있는지 또는 작가님의 어떤 생각과 닮은 게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나의 그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맞아요. 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약간 감정 코칭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만약에 제가 영상 촬영가 3년 됐더라고요. 저희가 영상 찍은 지가 3년 전에 제가 빨강을 선택했을 때랑 지금 오늘 제가 빨강을 선택했을 때는 같은 빨강을 뽑았을진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까 빨강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비버 마젠타도 빨강 축에 속하고요. 마젠타도 그렇고요. 레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빛과 그림자처럼 긍정과 부정의 키워드들을 나눠 놓거든요. 그렇다면 그때의 빨강은 열정의 빨강일 수도 있고 목표 지향적인 어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빨강일 수도 있고 지금의 빨강은
분노와 짜증의 빨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빨강의 에너지를 내가 지금 장착을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빨강색 옷을 입었잖아요. 아침에 딱 옷장을 열고 30초 생각을 해요. '나는 오늘 이건복 작가님을 어떤 에너지로 만날 것인가.' 아니 그러면 옷장 안에 빨간 옷 파는 부가 있어요? 네. 색깔 옷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이제 옷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두세 가지 정도를 넣어 놓고 그러니까 스타일만 좀 다른 정도인데 작가님의 옷장에는 이제 색깔별로 일단 있군요, 이게. 그렇다고 많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 막 색을 배우면서 색깔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거의 검은색, 회색, 이런 뭐 흰색, 무채색 옷이 많았다면 컬러 테라피를 하고서부터는 색깔 옷을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저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요. 예를 든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마인드를 장착할 것인가. 저는 지금 한 몇 날 며칠 굉장히 좀 피곤한 일정이었거든요. 일정이 바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에너지가 좀 필요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에너지를 장착하고 활력 있고, 그리고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레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레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이제 보색을 주로 이용해요. 사람은 균형을 맞춰야지 잘 살 수 있잖아요. 몸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마음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레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라고 내가 느꼈을 때는 과각성이 일어나거나 저각성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과각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번아웃이 와서 무기력할 수 있는 저각성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반대편의 색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보색이거든요. 반대편의 색깔이 약간 그린 톤이에요. 저는 살면서 그린의 옷, 그다음에 특히 블루 톤의 옷이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입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컬러 테라피를 하면서 청록색의 옷도 사고 그린 옷도 사고 블루 옷도 사더라고요. 음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면은 보이지 않는데 딱 내 옷을 보면서 '아 맞다. 나 오늘 좀 쉬어야 돼. 아 맞다. 나 오늘 좀 마음의 평안을 장착해야 돼. 나 오늘 좀 계획해야 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라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옷의 색깔로 저의 감정을 조절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 이제 옷장에서 오늘은 이제 빨간색이 끌려서 이제 빨간색 옷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게 작가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정한 날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색이 끌린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요? 우리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게슈탈트 이론에서 정경과 배경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게 정경이 되고, 그 색이 띄면서 주변의 색은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인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누군가 첫눈에 반했어요. 아니면 청담동에서 연예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전경이고 뒤에는 배경이듯이,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면 어린이집밖에 안 보이고 유치원밖에 안 보이고, 배고픈 사람은 식당밖에 안 보이듯이 어떤 색이 도드라지게 끌리고 좋다라는 감정이 생긴다면은 내 안에 어떤 신호, 감정의 신호가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강이 저처럼 눈에 띈다. 욕구가 드러난다거나 어떤 목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장착해서 그 전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듯이 생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컬러예요.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보겠다.'라고 나가는 컬러, 그리고 눈에 띄는 컬러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무채색이 끌렸다 오늘. 그러면 나를 드러내 놓고 싶지 않은 하루일 수 있다. 노랑이 끌렸다. 행복의 그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오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무언가 기분 좋아지는 그 기분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 같은 것도 있고요. 색에 따라서 어떤 감정 신호 체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감정 신호 체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상황에 맞춰서 뭐 즉각적으로 내 느낌과 감정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뭐 초록이나 뭐 파랑 뭐 이런 거를 이제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색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피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어떤 특정 색을 싫어하는 건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컬러 테라피에서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같은 감정 신호 체계인데요. 싫어하는 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음식도 '나는 이거는 안 좋아해.' 네. 그리고 사람도 왠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죠. 뭔가 결이 나랑 맞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색깔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뭔가 밀어내고 있는 감정, 피하고 싶은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상담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핑크가 너무 싫어요. 저 핑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요?" 네,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이 핑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난 싫어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좋아하는 색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핑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핑크를 보면 약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보호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리여리한 모습이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색을 통해서 심리적 투사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분이 인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자기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자처럼 울면 안 되고 뭐 예를 든다면 약하면 안 되고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자기는 가지면 안 되고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상으로 밀어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빨강색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인제 시니어셨는데 "왜 빨강이 싫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 마음속에 불이 다 끌어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까 빛과 그림자 이야기를 제가 한 거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색을 싫어하면서도 그 색을 원하고 있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자기가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그 레드 에너지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뭐 배신감도 느끼셨다라고 하시고 화가 나는 여러 가지 분노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네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빨강색이 싫다고 하는 건 자기 안에 불이 막 뜨거우니까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으셨고 또 한 분은 노란색이 싫다고 하신 분 예를 든다면 제가 인제 유치원 원장님을 찾아뵀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옆에 국화꽃을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하고선 제가 향기를 맡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 색깔이 예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 예뻐요 원장님? 나는 요즘에 노란색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원장님 요즘 좀 뭐 우울한 일이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쪼금 자존감이 좀 다친 일이 좀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맞아." 하면서 요즘 원어 모집 잘 안 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치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울해져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주변에 그 멋진 유치원들이 많이 생기니까 또 자존심도 상하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색이 끌린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좋아하는 감정,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지향적인 감정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고요. 싫어한다라는 거는 어떤 멀리하고 싶은 감정이 신호체계로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아까 그 핑크색을 싫어한다는 그분은 이제
남편분이 이제 핑크를 좋아해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는 남편이 좋아하는 게 싫다라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건 다 싫.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 갑자기.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남편이 좋아해서 좋아해요라고 답변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네. 왜냐하면 연애하는 커플들이 오거든요. 연애하는 커플들이 제가 이제 색 파트를 놓고 눈에 끌리는 색을 뽑으세요. 정말 모든 커플은, 감정이 좋은 커플은 다 핑크를 뽑아요. 그래요? 네. 너무 놀라요. 한 번도 안 뽑은 커플이 없어요. 근데 왜 싸워서 오는 커플이 있거나 오래된 커플은 안 뽑아요. 이건 진짜 몇 년 동안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핑크가 보편적인 감정으로 사랑스러운 이런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그 중년 부인도 남편을 사랑하게 되거나 둘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핑크색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 뭐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 색깔로서, 뭐 컬러로서 뭔가 치유가 되거나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실 우울감,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안 보일 뿐이죠. 사회적인 어떤 페르소나 컬러를 장착해서 사람들에게 안 보일 뿐이지, 아마 혼자 있을 때 그 많은 감정들로 인해서 불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김상욱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주는 어둠이 더 크다. 처음에 어둠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5만 년 전에 빛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깜깜한 밤에 하늘을 쳐다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주는요, 어둠이 한 70~80%가 되고 한 20%가 빛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간도 소우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마음도 70%, 80%는 어둠이 깔려 있고 그 안에 20%가 빛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빛을 밝힌다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서 긍정 심리학이 나오고 긍정 마인드가 나오고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명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 빛을 밝힌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배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딱 처음에 딱 하늘을 보게 되면 검은 어둠의 우주만 보여요. 근데 그 우주를 정말 오랫동안 응시를 하면 희미하게나마 별들이 보여요. 그 별들이 더 오래도록 응시를 하면 뭐 북두칠성도 보이고 카시오페자리도 보이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의 어둠도 인정하고, 아, 내가 지금 어두운 마음이구나, 두렵구나, 외롭구나, 괴롭구나, 화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잘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그 안에서 오래도록 보고 있으면 하나의 어떤 빛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컬러의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같은 어둠이라도 컬러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레드의 어둠 같은 경우는 번아웃이나 무기력, 화남, 분노, 짜증의 어둠이고, 뭐 블루의 어두움 같은 경우는 슬픔, 괴로움, 그다음에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컬러가 갖고 있는 빛의 언어 키워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열정이 있었지. 목표가 있었지.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게 사실은 욕구거든요. 욕구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구와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기력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빛이 밝으면 어둠이 짙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둠이 또 짙으면 빛이 또 없죠. 그런 것처럼 그 상반되는 감정을 내가 인지한다는 거, 인식한다는 거, 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걸 알게끔 하는 도구가 바로 저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괴로워. 나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그래." 라는 어떤 단편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을 인식하고 내가 어느 빛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 데니얼 골먼이 말하는 의식의 수준을 의식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점수화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분의 점수를 150점 미만은 다 어둠의 감정이었어요. 뭐 질투, 괴로움, 분노 이런 것들이 다 150점 미만이고 150점 이상, 200점 이상이 우리가 말하는 뭐 고마움, 기쁨, 감사, 희망 이런 단어들이 그 200점 이상이 돼야지 나오는 단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마음의 빛을 밝히는 거는 정말 의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우고 노력하고 습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빨강 하면은 보통 뭐 열정이 넘치고 뭐 정열 뭐 이런 거 많이 떠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뭐 그렇게 딱 상징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힘들다 했을 때 이 힘듦이 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제 그 근원적인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 내가 뭐 계획했던 일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내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서 그런 건지 다 다를 텐데 그것들에 접근해 가는 그 수단으로서 이제 컬러를 활용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좀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제가 어떤 분의 그 강의를 듣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를 화가 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유쾌하게 재밌게. 근데 그 강의를 보고 나는 왜 화가 나고 좀 짜증이 나고 기분이 이상하게 나쁘지? 하면서 제 감정을 컬러별로 다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감정이 도대체 뭐지? 우리 감정, 마음을 "네 마음 지금 어때?" 모르겠어."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감정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따졌더니 옐로우 노란색의 그림자에 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질투였어요. 제가 화나고 짜증나고 기분이 나쁜 게 질투더라고요. 어떤 질투냐면 저는 조금 유머러스하지 않거든요. 강의 스타일이 네. 유머러스하지 않고 그리고 유머를 이렇게 누군가 들어서 까까대고 웃고 해도 제가 전하지를 저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뻥뻥뻥 사람들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닮아가고 노력하려고 해도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 화가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안에 이 지금 짜증이 이 기분 나쁨이 난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타고난 어떤 저 기질의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그분이 '부럽구나.'라는 생각에 '그림자 안에 내가 갇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솔루션 인제 빛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짜증나고 화나고 질투하는 마음에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제 옐로우의 빛, 자존감, 인정, 나만의 빛, 나만의 강점을 저는 생각한 거죠. '그분이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강점은 뭘까? 그럼 나는 나의 빛을 반짝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의 강의 스타일은 약간 조금 감동을 주는 그런 강의 스타일로 저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색깔을 이용한다면은 이제 내 마음의 상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색을 어떤 감정의 신호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호등처럼. 맞습니다. 마음의 신호등. 그 혹시 그럼 뭐 좀 사람들 간의 그 갈등에 있어서도 이 컬러가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갈등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쓰는 에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가장 쉽게 많은 색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비되는 색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표현 방식이 일단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색에는 아까 파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빨강은 780 나노미터, 그다음에 퍼플은 380 나노미터, 장파장과 단파장이 있듯이 파장의 길이가 있듯이 사람마다 같은 색을 좋아하고 하더라도 그 세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다르고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그냥 예를 들면은
레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을 해요. 어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빨리빨리 행동을 하지 않고 느려 터져? 라고 비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레드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죠. 반대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급해?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산만해? 라고 비판을 한다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비판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지금 블루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블루 에너지로 저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작가님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저는 빨강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따른 그 렌즈가 결국은 지금 내가 좀 뭐랄까 좀 끌리는 색깔 뭐 이런 건가요? 내 색깔이 결국은 그 렌즈의 색으로 보고 세상을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것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내가 비판을 하더라고요.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차이 나는 사람을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갈등은 나와 다른 너를 틀리다라고 보면서 비난하는 거에 있거든요, 갈등은. 그런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거죠. 제가 이 컬러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남편이나 딸이나 블루톤이고 저는 좀 레드톤이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이 먼저 빨리빨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란 일은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은 "누가 엄마 보고 하라고 했어? 누가 당신 보고 하라고 했어?" 내 성격이 나의 행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감정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자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현상의 모든 것들이 자극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도 저한테는 굉장히 자극이거든요. 자극이 오면 사람들은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바로 저는 컬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색을 이용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지금 내가 화를 팍 낼 것이냐. 아니, 내가 블루처럼 조금 참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냐. 그 공간에서의 역할을 컬러라는 도구가 활용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흔하게 말하는 이야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고 그 차이를 인정하면 돼. 근데 인정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인정하면 돼."라는 거는 머릿속에 울리는 울림인데요. 제가 어떤 분이 상담을 왔어요. 아이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때 엄마는 유아교육 선생님을 하게끔 하고 싶었고 아이는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겨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우리 아이 좀 말려 줘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이는요 벌써 우울증이 생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 아이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저는요 지금 저보고 인제 그때 당시 원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원장님 얘기 다 알겠고요. 저는 점집도 많이 가서요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다 머리로는 아는데요 마음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른 빨강색 바틀과 파랑색 바틀을 보여주면서 "어머니, 제가 이 색깔 지금 이 바틀을 여기 빨강색을 막 섞어 버렸어요. 자, 이 바틀이 빨강색 이 색 예쁜 빨강색처럼 섞으면 과연 될까요?" 아무리 어머님이 어머니의 색으로 이 아이를 만들려고 해도 그 예쁜 빨간색은 빛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상한 색이 돼 버릴 수밖에 없네요. 빨강은 빨강답게 빛나야 아름다운 거고요. 파랑은 파랑답게 빛나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성격을 보니까 어머니는 빨강의 성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아이는 파랑의 성향이 많아요. "아이를 이상한 색으로 만드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파랑색으로 빛나게 만드시는 게 나을까요?" 이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가슴을 탁 치시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원장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마음으로 인정이 됐어요. 내가 아이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요. 라고 하시면서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인정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 30cm밖에 안 되는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길이가 너무 멀어요. 그런데 이 어떤 시각적인 것이 굉장히 감정을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바로 게임 끝. 더 이상 막 틀린 게 아니고 뭐 다른 거예요. 이해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필요 없어요. 게임 끝이더라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컬러를 도구로 사용해서 뭔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게 뭔가 일단은 내가 지금 어떤 색인지를 현재 상태가 아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이 색깔을 통해서 그 타인이든 뭐 자기 자신이든 혹은 이 세상이든 그것을 왜곡되지 않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에 있는 건가요? 내 아이를 위한 컬러 테라피 그때 그 책을 쓴 이유가 제가 저의 색을 보지 못하고 내 아이를 계속 바꾸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 컬러의 철학은 자기만의 색으로 빛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색과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80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들을 기질을 나눈다? 어떠한 기질법도 100% 완벽한 기질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우 이거 MBTI 안 맞아. 에니어그램 안 맞아. 컬러 안 맞아. 뭐 사주 뭐 명리학 안 맞아." 안 맞는 게 정답이거든요. 다만 통계치로 나눈 것뿐이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우리가 삶의 방향이든 생각의 방향이든 감정의 방향이든 내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할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컬러가 일단 '나는 무슨 색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 나를 이해하면 '아 내가 그래서 화를 내는구나.' 우리 딸에 대해서 제가 정말 답답했거든요. 우리 딸은 정말 완벽주의고 신중한 아이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모범생 스타일인데 행동이 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블루톤이구나. 그래서 블루의 색을 인정하고 이 아이가 말이 없고 그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기다려 줄 줄 알고, 네, 인정하니까 마음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리즘을 보고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색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지? 어떤 색으로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화가 안 나는 게, 예를 든다면 슈퍼에서 막 싸우고 있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소리 크게 지르면서 막 싸우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프리즘을 놓고 '지금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저렇게 화가 났을까? 어떤 색의 그림자가 건드려졌을까?' 이거를 인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화를 내는 사람도 그 사람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프리즘으로 들여다보고 대화를 하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겪은 일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딴 때 같았으면 굉장히 화가 날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고 제가 따다다다다다다 해서 딱 끝내버릴 일이었을 텐데, 저는 그래도 컬러 테라피로 습이 되어 있고 연습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의식의 그 빛의 수준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컬러가 지금 어떤 게 그림자로 가서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컬러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작가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상담을 하고 뭔가 이런 생활 속에서 뭔가 내 감정을 좀 어떻게 보면 해소하고 뭐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 정서 학습과 연결돼서도 활용되고 있나요? 네. 사회 정서 학습 요즘 이슈예요. 그 26 년도 교육부에서 사회 정서 학습을 전면
하라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1,500명 그 전문 연수할 수 있는 네 교사 교육도 하고 그리고 콘텐츠 144개도 뭐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 정서가 뭘까요? 사회 정서 학습 좀 낯설지 않으세요? 바로 사회 말 그대로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관계를 나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요즘 AI 로봇의 시대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사실은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집에 혼자 있어도 별로 그닥 심심해하지도 않고 외로워하지도 않아요 실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랑 밖에 나가서 그 놀거리가 없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아이들이랑 어울리면서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을 했다면 지금 아이들은 대부분 제가 깜짝 놀랐지만 초등학생들도 익명의 채팅방을 활용하고 있고 이 채팅방으로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관계는 감정과 감정을 알고 그리고 배려하고 나누고 그리고 조절하고 조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신입사원들과 그다음에 중간부급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생각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정서 학습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처럼 사실은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교사나 학부모, 어른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작가님도 나의 감정이나 정서, 나의 성향들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유전자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될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실은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서라는 거는 흐르는 것이고 배어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위한 정서 학습이 중요하다. 이것도 좋은데 저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그 정서의 흐름이 필요해서 저는 교사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유아교육을 또 전공해서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부모 교육이다. 우리가 그냥 어떤 보조금,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 교육을 꼭 받아서 부모 교육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실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학교에 사회정서 학습이 정책이 실행되면은 저는 그 미국의 카셀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 인식, 자기 조절, 그다음에 타인, 사회적인 인식, 그다음에 관계,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국의 프로그램.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으로 저는 컬러 오감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고 지금 사실은 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정서라는 건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 논리적인 어떤 생각, 논리적인 그 인지보다도 빠르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느낀다라고 해서 이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옛날에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너무들 다들 똑똑해져 가지고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면 머리에 있지요? 뇌에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뇌를 건드릴 수 있는 오감각이 바로 네,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각이 87%를 담당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단 1초 만에 고개를 돌렸을 때 저기 지금 오렌지색이 지금 확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의 저 오렌지 보니까 제가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 것처럼 나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이런 오감각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 컬러를 통해서 뭔가 지금까지는 폭력
예방교육 또는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런 걸로 통해서 사회정서 학습을 사실은 가르치기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그게 과연 먹힐까? 안 먹히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정서라는 것은 체험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는 이제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다 만든 상황입니다.